CEO 서평 멤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밖에서 배우는 하버드 교양 강좌 서평북 2018년 6월호의 마지막 네 번째 책인 하버드 대학 중국 특강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 중국 특강은 사실은 중국 경제에 대해서 중국은 고성장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176페이지에 있는 지금 중국에서 공자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라는 챕터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 사회 질서의 절대적 지지자 공자. 20세기 내내 공자는 중국이 현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거부해야 할 모든 것들의 상징이자 화신이었다. 뭐라고요? 거부해야 할 모든 것들의 상징이자 화신이 바로 중국에서의 공자의 지위였습니다. 공자는 전통적 사회 질서의 절대적 지지자였다. 인간은 사회가 정한 의식과 절차를 통해 주어진 역할과 의무를 다하도록 사회화되어야 하며 사람들이 저마다 제 역할과 의무를 다하며 살 때 비로소 조화로운 사회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부모는 부모 노릇을 잘해야 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고 아내는 성실히 남편을 섬겨야 한다. 이것을 정명사상이라고 하고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의식 또한 중요하다. 인간에게 우주 자체가 조화로운 체계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중요한 도구라는 것이다. 인간이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은 조화로운 사회를 이룩하는 일이고 더 나아가 조화로운 우주라는 더 큰 가치에 공헌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전통이 만들어 놓은 대로 사회와 우주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관과 세계관의 중심에 있는 공자야말로 전통적 사고방식의 궁극적 상징이었다. 자기인식을 중요시하는 현대적 시각은 공자의 사상과 정반대의 결을 지니고 있다. 현대적 시각에서 인간은 전통적 세계관을 깨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야 한다. 20세기 전반기 내내 중국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 근대주의자들이 씨름했던 여러 이름들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었다. 그리고 1949년 공산주의가 승리를 거뒀다. 공산주의가 승리를 거두면서 공자가 어떻게 대접을 받았을까? 17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마오쩌둥이 등장합니다. 마오쩌둥은 공자를 부정합니다. 마오쩌둥은 중국 인민을 향해 모두 일어나 새로운 평등주의 사회를 건설하자고 주장했다. 이 주장의 핵심에는 공자와 그의 사상에 대한 완전한 부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문화 대혁명 시기 동안 공자 부정이 극에 달했다.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공산주의 세계를 창조하자는 명분 아래 공자와 관련된 문화유산을 파괴했다. 마오쩌둥은 혁명을 완수하고 난 뒤 20년 동안에도 공자 타도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산당 간부들이 마치 과거의 유림처럼 변하고 있으며 폐기해야 할 전통적 사고방식으로 회귀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또한 마오쩌둥은 문화 대혁명 시기에 인민이 행동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공산당 간부들이 과거 시대의 왕조에 맞서 싸웠듯이 이제는 인민이 당 간부들의 잘못에 반대해 들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린바오 같은 자신의 정적들을 타도해야 할 유교주의자로 지목하면서 탄압하기도 했다. 근대주의자들이 전통적 세계를 부정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마오쩌둥은 자기 자신을 춘추 전국 시대에 막을 내리고 통일한 후 위초고 시대의 전통을 파괴하려 했던 진시황에 비유하기도 했다. 진시황은 전통적 세계뿐 아니라 과거의 전통을 새로운 사회의 근간으로 삼으려 했던 지식인들 또한 처단하려 했다. 이때도 공자와 그 사상을 추앙하는 세력은 멸시와 타도의 대상이었다. 진시황이 심지어 유학자와 유생을 생매장했다는 기록도 있다. 마오쩌둥은 자신과 진시황의 유일한 차이는 자신이 좀 더 무자비하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덕분에 진시황이 파괴하려 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던
유교 사상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진시황의 비전이 실패했다면 사실은 마오쩌둥의 비전 역시 실패했다고 봐야 한다. 마오쩌둥의 공산주의 비전은 위세가 꺾인 채 결국은 자본주의의 그늘을 내줘야 했다. 실제로 중국은 20세기 말이 되자 가장 극단적인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체제를 갖춘 국가 가운데 하나가 됐다. 그런데도 전통적인 유교 세계에서 벗어나 현대 세계로 나간다는 수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다만 그 현대 세계가 공산주의 사회가 아닌 자본주의 사회로 바뀌었을 따름이다. 이 책의 주장입니다. 이 책의 하버드의 중국연구소는 중국이 자본주의 사회로 바뀌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공자는 싱가포르에서 등장합니다. 21세기 시작되면서 중국에서는 또 한 번의 자기 성찰적 논쟁이 벌어졌다. 중국적 가치를 상실한 채 부와 권력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 세상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논쟁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에서 다시 공자가 등장했다. 공자의 재등장, 구체적으로 말해 공자와 유교 사상에 대한 재고는 사실 20여 년 전에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먼저 시작됐다. 1980년대의 싱가포르는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를 지지함과 동시에 유능한 관료 사회가 자본주의 체계를 관리 감독하는 요소를 가미한 일종의 국가 자본주의 모형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때 관료는 선거와 같은 민주적 방식이 아니라 능력주의 원칙에 따라 선발됐다. 싱가포르 정부는 유능한 관료가 공공 인프라와 법 체계를 담당하고 대중들을 통치하는 능력주의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유교적 가치에 기반을 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러한 유교 사상은 서구 사회의 근대성에 내포한 개인주의와 탈도덕성을 치유하는 도구로서 등장했다. 이렇게 공자는 싱가포르에서 능력주의 원칙이라는 거대한 화두를 이끌면서 등장하게 됩니다. 싱가포르는 전통성 대 근대성이라는 대립구조 대신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차이에 초점을 맞췄다. 전통성과 근대성이 대립하는 구도에서 공자는 파괴해야 하는 전통적 세계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동서양의 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공자는 찬양해야 할 동양 문화의 상징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공자는 화려하게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17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싱가포르에 나타났던 공자는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지금은 중국도 싱가포르가 적용했던 개념 틀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정부 관료의 선발 기준을 더욱 강화했을 뿐 아니라 공공인프라, 교육, 녹색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서구 사회의 지배적 관점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의 지배적 사조는 정부 권한 제한과 민영화에 초점을 맞춘 일종의 신자유주의였다. 하지만 중국은 성공적인 자본주의 체제 국가임을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싱가포르처럼 유교 사상에 바탕을 둔 통치 체제를 재확립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경우 이익 집단에 휘둘리는 통치 구조라서 경제 불평등이나 기후변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나 자신들은 유교적 통치 체제를 취하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주도권을 주장하는 근거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정말 완전히 바뀌었네요. 다시 공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오쩌둥은 공자를 공산주의 유토피아 건설이라는 자신의 꿈에 가장 적대적인 인물로 인식했다. 그런데 오늘날 중국 정권은 공자를 서구 신자유주의에 대한 새로운 대항마로 인식한다. 유교적 통치 이념을 전면에 내세우려는 중국 정부의 행보와 함께 두드러지고 있는 새로운 흐름도 있다. 한때 전통 문화라며 폄하했던 것들을 이제는 세상에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을 둔 국제활동이 바로 그것이다. 요컨대 중국 정부는 중국어와 중국 문화 전파를 위해 세계 곳곳에 공자학원이라는 일종의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있다. 한때 파괴의 대상이었던 전통이 이제는 또 다른 비전으로 간주되면서 21세기 인류 사회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까지 공자는 인간 사회의 발전을 방해하는 전통적 세계관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 일반적 차원에서는 서구 근대성의 그림자인 소외, 개인주의,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좀 더 특수하게는
서구 통치 사회의 역기능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말 완전히 바뀐 공자의 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평왈, 서가가 평하여 가로사대라는 서평왈은 공자의 새로운 대안은 서구 근대성의 그림자인 소외, 개인주의,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나타나고 있다. 185페이지입니다. 또 서구 통치 방식의 역기능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까지 하다. 공자의 통치 철학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때가 아닐까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이 책의 전체적인 평입니다. CEO 서평 멤버 여러분, 이렇게 밖에서 배우는 하버드 교양 강좌의 네 번째 책인 하버드 대학 중국 특강에 대한 서박사의 공유 서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평과 함께 즐거운 독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